14억 중국과 14억 인도. 거대한 맞짱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전함 237척이 인도 어선들을 포위했을 때 전 세계는 중국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인도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예상 못한 나라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겨우 몇만 원의 최신 전함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혔어요. 중국은 당황했고, 미국은 충격받았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중국 전함 12척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어요. 인도의 경고 사격한 방해 말이죠. 이후 한국 무기 수출이 400% 폭증했고, 폴란드, 사우디, 호주까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어요. 대체 한국이 인도에게 무엇을 해준 걸까요? 그리고 왜 겨우 몇만 원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카스 라즈파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뉴델리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말이죠. 저는 인도 해양보안국의 국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바다와 배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아침이 똑같았어요. 일어나서 이를 닦고 있었고요. 반짝이는 단추가 달린 짙은 파란색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우유가 들어간 뜨거운 차를 2잔씩 마시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바다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죠. 제 사무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아라비아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작은 점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 20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작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배들은 매일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었고 해가 질 때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한 지 벌써 15년이 되고 있었어요. 배와 바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벽에는 큰 지도가 걸려 있었고 여러 색깔의 핀들이 꽂혀 있었어요. 각각의 핀은 우리 해군 함정들이 어디서 항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자신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은 너무 작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 인도의 한 주보다도 작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팝음악이나 휴대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작은 나라가 인도 같은 큰 나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화요일 아침도 평상시와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5시 30분에 일어나서 차를 끓이고 있었죠. 부엌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아래 길이 벌써 바빠지고 있었어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출근길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무실 건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로비를 지날 때 경비원들이 저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죠. 비서가 차를 더 가져다 주고 있었고 아침 보고서들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큰 책상에 앉아서 배들의 움직임에 대한 서류들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선들은 평상시처럼 바다로 나가고 있었고요. 우리 해군 함정들도 정해진 경로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는 전화기가 3대나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통화용 검은색 전화였고요. 하나는 다른 정부 기관과 통화할 때 쓰는 파란색 전화였어요. 그리고 3번째는 빨간색 전화였습니다. 빨간 전화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울리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빨간 전화는 겨우 12번만 울렸었거든요. 새벽 4시 17분에 빨간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큰 벨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빨간 전화가 울린다는 건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러 뛰어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프리아 중령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 바다에 있는 모든 배들을 감시하는 중앙통제실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무섭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한 것 같았어요. 그녀가 한 말을 듣고 제 피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중국 해군 함정 237척이 스카버러, 암초를 포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곳은 바다에 있는 곳인데 여러 나라들이 누구 땅인지 다투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모든 배들에는 싸우기 위한 무기와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제가 듣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237척이라고요? 그건 우리 전체 해군보다도 많은 전함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집 뒷마당에서 코끼리 5, 6마리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237마리를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모든 게 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계획하고 있던 평화로운 아침은 사라졌어요. 사무실에서 평범한 보고서들을 보며 조용히 보내려던 하루도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두운 침실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백 척의 적군 함정들이 우리 바다에 모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복을 입었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단추를 끼우는 손가락이 굼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당장 사무실로 가야 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고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텅 빈 길을 통해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면서 계속 그 237척의 배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배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모든 어선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전화 한 통이 나라들 사이의 우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바꿔버릴 거였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도 바뀔 거였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도 바뀔 거였습니다. 그 빨간 전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건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 건드린 벌집처럼 불안한 에너지가 맴돌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다니고 있었고요. 목소리들도 더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바로 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머리를 맑게 해서 생각해야 했거든요. 책상 위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 지도를 펼쳐 놓았어요. 빨간 펜을 꺼내서 중국 함정들이 모이고 있는 곳을 표시했습니다. 그 빨간 점들이 환한 벌떼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뉴델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걸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중국이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걸 막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해군 무관에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는 정중하게 듣고 있었고 메모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마치 얼굴에 문이 쾅 닫히는 기분이었어요. 미국은 이게 지역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지역적이라는 건 우리 지역 나라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뜻이었거든요. 우리끼리 이웃 나라들과 해결하라고 했어요. 행운을 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에 전화를 걸었어요. 일본과 중국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바다에 있는 섬들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스카버러 암초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본이라면 우리 문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외교관은 아주 정중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정중하거든요. 하지만 정중함으로는 전함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는 일본도 중국과 자기들만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배를 빼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바다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사무소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유럽에는 강한 해군을 가진 나라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그 중 한 나라는 배를 보내서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럽 대표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외교적 지원은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외교적 지원이라는 건 회의에서 우리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준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배나 무기는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벌써 12개 나라에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나라가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나라들은 정중하게 거절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솔직하게 중국이 무섭다고 했어요. 몇몇 나라들은 자기들 문제로 너무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우물에서 우물로 걸어다니는데 갈 때마다 물이 다 말라있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전화는 아세안 이웃 나라들이었어요.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모임이거든요. 이 나라들은 우리와 가까워요. 같은 바다를 쓰고 있고요. 중국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면 다음에는 그 나라들 중 아무나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전화한 모든 나라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고요. 중국을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싸우지 말고 중국과 협상을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다시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동맹국들을 보여주던 그 색깔, 핀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죠? 비서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총리께서 6시에 긴급 내각회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국방장관, 외무장관, 경제장관, 그리고 저까지요. 중국 함정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는데 신발에 시멘트가 들어있는 것처럼 무거운 기분이었어요. 총리께서 긴 나무 테이블 맨 끝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한 결과를 보고했어요. 제가 말하는 안 된다는 대답 하나하나마다 회의실이 더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보고를 마쳤을 때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샤르마 경제장관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폴더를 열고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안을 보내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카버러 암초를 중국이 가져가게 해주면 인도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도로, 다리,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했고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샤르마 장관이 테이블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중국과 싸우면 돈도 들고 사람도 죽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가 더 부유해진다고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증기처럼 화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각회의에는 규칙이 있어요. 다른 장관들이 끔찍한 말을 해도 그냥 소리를 지를 수는 없거든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서 큰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으로는 저녁 어둠 속에서 델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들 중 아무도 자기 정부가 나라의 명예를 돈으로 팔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테이블 쪽으로 다시 돌아섰어요. 조용히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독립과 존엄은 어떤 가격으로도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벽의 틈새로 스며드는 물처럼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만약 샤르마 장관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하죠? 제가 너무 고집이 세고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쉬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싸우는 게 바보 같은 일일까요? 회의는 결정 없이 끝났어요. 총리께서 내일 다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델리의 바쁜 길을 통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살면서 이렇게 외로워 본 적이 없었어요. 동맹의 사막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어디에도 오아시스 하나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만드는 그림자들이 하얀 벽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지도 위에 그 빨간 점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237척의 적군 함정들. 그런데 우리나라를 도와주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거의 자정이었는데도 뜨거운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차, 맛이 좋지 않았어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뭘 먹어도 맛이 없거든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샤르마 경제장관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중국의 돈을 받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하지만 우리 바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거실 창문으로 가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델리는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거든요. 자정에도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길에는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고 있었어요. 정부가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으며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작은 해군이 어떻게 237척의 중국 전함과 싸울 수 있을까요? 마치 집고양이를 늑대 떼와 싸우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쟁 때 군인이셨거든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용기라는 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게 용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옳은 일이 뭘까요? 싸워서 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래를 하고 수치심을 안고 사는 것일까요? 이런 어두운 생각에 빠져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마치 누군가 총을 쏜 것처럼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밤 11시 43분이었어요. 긴급 상황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늦게 전화를 할까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중국 함정들이 더 가까이 왔나요? 우리 어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건가요? 번호도 확인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가 영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억양인지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자기 이름이 김재현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라고 했습니다. 중국 함정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웃음이 나온 거였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항상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나라가요? 한국이 인도가 중국과 싸우는 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김 영사가 하는 말을 듣고 즉시 웃음이 멈췄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전함을 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무기와 레이더 시스템이 갖춰진 진짜 해군 호위함을요. 11,000 루피에 팔겠다고 했어요. 좋은 오토바이 한 대 가격이랑 비슷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한가 싶었거든요. 1,100만 루피나 110억 루피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숫자를 다시 말해줬어요. 11,000 루피,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우리 선원들을 6개월 동안 훈련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함정의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요. 부품도 주고 고장 나는 것도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걸 거의 공짜로요.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는 걸까요? 대신 뭘 원하는 걸까요? 제 경험으로는 어떤 나라도 대가 없이 다른 나라를 도와준 적이 없었거든요. 김 영사는 제 혼란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걸 설명해 줬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인도가 남한의 자유를 위해 600명의 군인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 용감한 인도 군인들 중 많은 분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희생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했어요. 70년 동안 인도가 가장 친구가 필요했을 때 도와준 걸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이 그 빚을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생 한국을 그냥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강하거나 중요한 나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는 친구라고는 더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외교관이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함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어요. 정치도 아니었어요. 이건 명예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라의 중요성은 크기로 재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크기로 재는 거였어요. 한국의 마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김 영사가 인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어봤어요. 빨리 답을 해달라고 했어요. 함정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237척의 적군 함정이 여러분을 겨누고 있을 때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정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누군가 희망을 주겠다고 할 때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라고 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난 후 부엌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컵 속의 차는 차가워졌는데 눈치채지 못했어요. 우정과 명예,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큰 군대와 많은 돈을 가진 강한 나라들에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나라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좋은 기억과 큰 마음을 가진 작은 나라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라고 해준 거였어요. 빨간 전화가 울린 지 3일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작은 불꽃 같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세상에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델리가 마침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몇 대의 자동차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요.
아파트 창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어요. 곧 도시가 잠들 거고 내일은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도 정말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주 후 아직도 새 페인트 냄새가 나는 전함 갑판 위에 서 있었어요. 김 영사가 약속한 대로 한국 전함이 뭄바이 항구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우리 해군이 한국 표시 위에 페인트를 칠하고 인도 해군 마크를 새로 붙이고 있었어요. 배 이름도 INS 비어로 바꿨어요. 힌디어로 용감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배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본 전함 중에서 가장 큰 건 아니었지만 튼튼하고 빨랐어요. 회색 선체가 버터를 자르는 칼처럼 물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제 무기 시스템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배 자체가 아니었어요. 우리 선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우리 최고의 해군 200명이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이 배의 모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그들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당당하게 걸었고요. 더 많이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 기름칠된 기계의 부품들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라모스 대령이 우리 최고의 장교였어요. 6개월 내내 한국 해군과 함께 훈련을 받았거든요. 돌아왔을 때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한국식 식사 예절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레이더 화면과 무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걸 시험해보기 위해 스카버러 암초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보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전함 12척이 그 바다에서 우리 어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어요. 12척은 237척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이게 우리 한국 전함과 한국 훈련의 첫 번째 진짜 시험이 될 거였습니다. 함교에서 지나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은 깊고 푸른색이었고 우리 배가 파도를 가르는 곳에서는 하얀 거품이 일고 있었어요. 날치들이 물 밖으로 뛰어나와 몇 초 동안 우리와 나란히 날아가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몇 개의 뽀송뽀송한 흰 구름 빼고는 맑았어요. 하지만 날치나 구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스카버러 암초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시스템들이 약속한 만큼 잘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선원들이 훈련 중에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요? 중국 함정들이 물러나지 않고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모스 대령이 제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왔어요. 초록색 점들과 움직이는 선들로 가득한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제 레이더 시스템이었어요. 아주 멀리서부터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 기존 인도 레이더보다 훨씬 멀리까지 볼 수 있었어요. 화면에 빨간 점 12개를 보여줬어요. 그게 중국 함정들이었어요. 우리 어선들이 평소에 일하는 구역 주변에 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부들을 그 원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냄비에 물이 끓는 것처럼 가슴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 중국 함정들은 거기 있을 권리가 없었거든요. 스카버러 암초는 공해였어요. 그 말은 어느 한 나라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라모스 대령이 화면에 작은 초록색 점들을 가리켰어요. 그게 우리 어선들이었어요.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보였는데 아마 주변을 둘러싼 큰 중국 전함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몇몇 배들은 평소 고기 잡던 곳에서 일하지 않고 인도 쪽 바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기를 잡는 정직한 어부들이었거든요. 대대로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여기서 고기를 잡았어요. 중국 전함들이 그들을 무섭게 해서 쫓아내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지면서 중국 함정들이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크고 회색이었고 무기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금속 상어처럼 위협적이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몇몇 함정들은 대포를 우리 어선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중국어로 말하는 목소리들이 지직거리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조는 확실했어요. 누군가에게 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어선들에게 그 구역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전기로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함대 사령관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불친절했어요. 우리가 중국 영해에 있다고 했어요. 즉시 떠나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라는 건 좋게 말한 처벌이었어요. 무전기 마이크를 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고 강했어요.
중국 사령관에게 우리가 공해에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거기 있을 모든 권리가 있다고 했고요. 떠나야 하는 건 중국 함정들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사령관이 뭔가 대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어요. 라모스 대령과 그의 승무원들이 무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훈련 덕분에 그들은 압박감 속에서도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손가락들이 조종판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당황하거나 서두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라모스 대령에게 경고 사격을 하라고 했어요. 중국 함정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들 근처 빈 바다에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어요. 우리 한국제 무기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요. 라모스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헤드셋에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배 앞쪽에 큰 대포가 조금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바다조차 숨을 멈춘 것 같은 완벽한 정적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 대포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발사되었습니다. 포탄이 공중으로 날아가서 가장 가까운 중국 함정에서 정확히 500m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어요. 10층 건물보다 높은 거대한 하얀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몇 초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중국 함정들이 그냥 바다에 떠서 다음에 뭘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포격을 가할까 걱정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척의 중국 함정들이 하나씩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한 발도 쏘지 않고 정말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함정과 한국 훈련이 완벽하게 통했던 거예요. 중국 괴롭히는 놈들이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뒤로 물러났던 거였습니다. 우리 어선들이 즉시 흩어져서 평소 고기 잡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 배들에 있는 사람들의 안도감과 기쁨이 상상이 되었어요. 이제 두려움 없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중국 함정들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 속에서 자부심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해냈어요. 우리 어부들을 보호했고 우리 권리를 지켜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도와줄 친구가 있을 때는 작은 나라도 큰 깡패들에게 맞설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 거였습니다. 한국 함정은 우리에게 무기와 레이더보다 더 많은 걸 줬어요. 용기와 자신감을 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중국 함정들과 대치한 지 3개월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는 여전히 아라비아해를 향한 큰 창문이 있었고요. 똑같은 어선들이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버러 암초에서 벌어진 우리 대치 이야기가 들불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한 지 몇 시간 만에 각 나라의 주요 언론 기자들이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작은 한국 함정이 어떻게 인도가 중국의 강력한 해군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왔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신문 기사가 미국에 실렸어요. CNN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썼는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더 좋은 무림매를 준 친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영국 BBC에서 지난 몇십 년 중 가장 중요한 해군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일본, 호주, 유럽의 신문들도 모두 비슷한 기사를 썼어요. 용기와 우정이 괴롭힘과 위협을 이겼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를 가장 웃게 만든 기사는 코리아 헤럴드에 실린 거였어요. 제목이 오래된 빛, 새로운 우정 명예가 돈을 이길 때였거든요. 그 글을 읽으니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나라들 사이의 우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공의 영향은 인도와 한국을 훨씬 넘어서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대치가 끝난 지 2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무기와 함정을 사겠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폴란드가 한국 탱크 180대와 한국 대포 210문을 사는 계약에 서명했어요. 이건 한국이 유럽 나라와 맺은 가장 큰 무기 거래였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 장비를 선택한 이유가 한국이 친구들 편에 선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 완전한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호주는 한국 잠수함을 사겠다고 협상을 시작했고요. 몇몇 아프리카 나라들도 어선단을 보호할 한국 순찰선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습니다. 델리 사무실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의 국방 수출이 단 3개월 만에 400% 늘어났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갑자기 전 세계 주요 계약에서
미국과 유럽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이나 사업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나라들이 무기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가격과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와 우정을 기준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줄 나라에서 사고 싶어 했어요. 일이 힘들어지면 등을 돌리는 나라가 아니라 말이에요. 주인도 한국 대사가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하러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 대통령이 보낸 선물을 가져왔는데 한국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조각한 아름다운 나무 배 모형이었어요. 각 생도가 작은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써서 배 안쪽에 넣어놨더라고요. 대사가 설명해 주길 우리 협력 덕분에 한국의 평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전에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또 다른 무기 제조업체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려는 믿을 만한 동맹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한국 무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값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나라들이 한국 총과 함정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믿음직함과 한국의 명예를 사고 있었던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할 우정에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새로운 관계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이 한국 기술을 써서 우리 자체 함정을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거든요.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2년 동안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며 첨단 제조 기술을 배우도록 초청했어요. 잠수함 기술도 나눠주고 우리 연안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기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인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였어요. 대치전에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중국에 맞설 수 없는 지역 강국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성공한 후에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연락해서 공동해상 순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베트남은 해양경비대 훈련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요. 필리핀은 중국 해군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남중국해 지역 전체의 친구들과 파트너들이 생긴 거예요. 경고사격 한 번이 수년간의 외교회의와 무역협상보다 인도의 국제적 평판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행동이 말보다 훨씬 크게 들리는 법이거든요. 대치 6개월 후 12개국의 해양보안 담당자들을 위한 회의를 뭄바이에서 주최했어요. 주요 주제는 작고 중간 규모의 나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크고 공격적인 이웃 나라들로부터 자기 바다를 지킬 수 있는지였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제독들과 국방장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믿는 친구들이자 동맹들이었거든요. 회의 저녁 만찬에서 한국 제독이 일어나서 연설을 했어요.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군사력이란 가장 큰 무기나 가장 많은 함정을 갖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진정한 힘은 힘들 때 함께 서줄 친구들을 갖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근처 해변을 혼자 걸었어요. 달이 크고 밝아서 바다 파도들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빨간 전화가 울렸던 그 끔찍한 아침 이후로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 전에는 나라들을 크기와 부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더 큰 게 항상 더 좋고 더 부유한 게 항상 더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우리 인도의 여러 주보다 작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라의 진짜 크기가 넓이나 인구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베푸는 마음의 크기로 재는 거였어요. 한국은 제가 아는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강한 협력 관계는 돈이나 무역 거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명예, 충성심, 그리고 친절을 기억하는 것 같은 공통된 가치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한국은 70년 전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 죽은 우리 군인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기억이 어떤 사업, 계약보다도 값진 거였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그 해변에 서서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인도가 한국의 본보기를 따르겠다고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른 작은 나라가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물살이 정말로 바뀌었어요. 여러 의미에서 말이에요. 오늘도 놀라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인도의 우정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숨겨진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